2. 블라디보스토크는 항구를 향해서 정면 안쪽으로 3,400호의 대수인가가 보였고 우측에는 인간은 전혀 없었다. 다만 구름지대로서 구목 같은 잡목이 있을 뿐이었다. 항구 정면에서 좌측으로 러시아인, 미국인, 독일인의 주택이 있었다. 러시아령이어서 그렇겠지만 러시아인의 주택이 가장 많고 만주인 조선인의 낮은 가옥이 1,200여 채 있었다. 약간 떨어진 해변에 러시아인의 막사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면적은 폭이 30칸쯤 되어 보이고 길이는 200m는 됨직하였다. 그 부지 안쪽에 폭 5칸, 길이 20칸쯤 되어 보이는 길쭉길쭉한 집이 20여 채 보이는데 사관이나 병사들의 숙소인 것 같았다. 바다에는 러시아 국기를 단 군함이 5, 6척, 영국 선박이 1척, 미국 선박이 1척 정박해 있고 기타 1척이 있는데 국기를 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나라 국적인지 알 길이 없었다. 또 수선이 있는데 그네의 운송선인 것 같았고 증기선, 범선도 있었는데 합하면 7, 8척은 되는 것 같았다. 만주인의 통나무배도 4, 50척이나 보였다. 식사 후 사관들과 담배를 피우며 잡담하던 차 만주인, 만성인, 조선인들이 완호함에 미치자 1등 사관 스프레인 코프는 그들의 고집과 어리석음은 알아줘야 한다고 박자를 맞춘다. 만주인, 만성인, 조선인은 되게 비슷비슷하지요. 완전 문맹자이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몇 줄 고전이 지상의 지식으로 알고 있지요.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캄캄한 암흑 세상이고 알려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선인은 설득으로도 되지 않고 시비로도 갈라세울 수 없으며 완고우매하기 짝이 없지요. 고집은 황소고집이어서 그 완호함은 말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전년에 불란서와 미국과도 일단 접전한 적이 있지만 괴어의 길로 돌리기란 너무 어려워서 두 나라가 모두 포기하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중국은 서양과 접촉이 있고 어느 정도는 세상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서양과 직접 접촉하려 들지 않고 중국을 통해서만 겨우 약간 알고 있을 따름이지요. 이 말을 듣고 세와키도 박자를 맞추었다. 그런 나라는 어떤 타의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실은 황급도 최근까지 개화하지 못한 나라였지요. 이제 우리는 서구의 한 나라가 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는 아메리카의 페리 제독이 모누를 개방해 준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계기가 없었다면 황국도 암흑의 밤길을 걷고 있겠지요. 조선도 그런 계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야 그런 계기가 온다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누가 그 우매한 나라의 문을 열어젖힌단 말입니까? 미국, 불란서도 포기하고 돌아갔다니까요. 혹시 압니까? 올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세와키는 스트레린코프에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었으나 스트레인코프는 그 뜻의 의미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스트레인코프가 말하는 불란서, 즉 프랑스와 미국과의 접전이란 1866년의 병인양요와 1871년의 신미양요를 말하는 것이었다. 조선의 집정자 대원군은 그것을 전쟁의 승리로 착각하고 쇄국의 문을 더욱더 꽁꽁 걸어잠그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세와키가 일찍 식당으로 나가는데 배 안에 낯선 사관 하나가 의자에 기대고 앉아 있었다. 누굴까 생각하고 있는데 스트레인코프가 부르더니 그 사람이 바로 방금 전에 육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세와키 일행을 맞이하러 온 사람이라고 일러주었다. 오찬을 마치고 그 사람과 함께 작은 배에 올랐다. 안개가 자욱하고 세찬 바람에 파고마저 높았다. 겨우 육지에 올라 러시아 진대관에 도착하였다. 그곳은 아직 본관으로 사용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구조가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진대관의 체계는 갖추고 있었다. 쇠아키는 당직 사관을 따라서 응접실로 안내되었다. 잠시 후에 이프렛을 걸친 건장한 관리를 만날 수 있었다. 악수를 나누고 쇠아키가 말을 꺼냈다. 저는 일본국 외무성 7등 출사인 쇠아키 히사토라고 합니다. 이번 천국 근황으로부터 당황까지 시찰하기 위해 왔습니다. 귀국은 4, 5년 전부터 당황에 이민을 시키며 개항할 방침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겨우 한 줄기 해수를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이어서 차후로 표류민도 있을 것이고 상객도 많이 찾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형 풍토 등을 미리 시찰해 두었다가 상황을 보아가며 우리의 물산도 보내고 양국의 교류도 두텁게 하고자 합니다. 제 이름은 아우나세프라고 합니다. 당황의 진대 대리입니다. 진대는 지난달부터 니콜라이스케에 출타 중이고 내달에야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무슨 일이라도 제가 주선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당황으로부터 여행이라도 하고 싶으시면 인마나 선편 등 사양 말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세와키는 여행 허가증과 러시아 공사 스트루베의 소개장을 꺼냈다. 진대 대리는 여행 허가증을 훑어본 뒤 되돌려 주었다. 소개장은 진대가 돌아올 때까지 자기가 보관하겠다고 했다. 둘의 대화는 당지의 개항, 인구, 상품 등으로 주제를 옮겨갔다. 유용한 상품이 어느 것인지 세아키가 물었다. 쌀, 벽돌, 소금, 석탄, 석회 같은 종류일 것입니다. 인구는 러시아인이 5천여 명 정도 살고 있으며 기타 만주인 5천여 명, 조선인 6천여 명이 와서 일을 하고 있지요. 항상 조선인이 가장 많지요. 이곳은 예부터 조선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곳입니다. 만주인과 조선인은 여름에는 날품팔이, 어렵 혹은 타인의 복부를 하다가 겨울이 되면 그중 3,000명쯤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사람은 거의가 만주인이고 조선인은 아주 적습니다. 그들이 사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사할 인에 이민을 시작할 작정이고 흑룡강변에는 아메리카의 러시아인을 이주시키겠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메리카란 블라디보스토크의 동남쪽 아메리카만을 말한다. 전에 동부 시베리아 총독 무라비우프가 탑승한 러시아의 아메리카호가 표트르 대제만을 조사하고 또 나웃카항의 외만에 주목하여 그 한 명을 따서 아메리카만이라 명명했다. 시간이 흘러 본선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인사말을 건네자 사관이 배웅하겠다고 따라 나섰다. 사양하여도 듣지 않아 함께 소선을 타고 노를 저었다. 북풍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거세 옷이 흠뻑 젖고서야 겨우 본선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다음 날 세아키는 4명의 사관과 함께 소선을 타고 다시 육지에 올랐다. 그들이 사는 집의 구조를 보았더니 벽돌로 지은 것은 아주 드물고 거의 목재만으로 지은 집이었다. 형태는 예컨대 길이가 7칸 정도 되는 집으로 말하면 대개 1칸 정도씩에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옆으로 통나무들을 눕혀 쌓아 올려 벽을 만들었으며 지붕은 판자로 이었고 안은 객실, 식당, 침실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런대로 서양인이나 러시아인이 선호하는 모양새로 비교적 청결했다. 거기서 조선인이 거주하는 곳을 가보았더니 아주 협소하였다. 3칸 집을 예로 든다면 입구 1칸은 허드레로 쓰고 대개 아궁이를 놓고 있었다. 양쪽 2칸은 돌을 한자 4-5치 정도로 쌓고 그 돌 사이로 긴 구멍을 5개까지 통하게 하여 불을 지피면 난방이 되게 해놓았다. 그 돌 위에 흙을 바르고 바닥을 평평하게 하여 그 위에 깔개를 깔고 기거하였다. 조선인은 방 전체를 온돌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만주인은 방의 일부를 높이 올려 온돌로 사용하고 있었다. 옷은 헐고 더럽고 아주 불결하였다. 서양인들이 만주인 조선인을 거지라고 칭하는 것도 결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북은 약간 높은 산지에 야포네토의 러시아 사관들의 물건 보관소가 있다기에
함께 가보았다. 사람은 살고 있지 않지만 한 채의 집으로 만주인이나 조서인인의 주택보다 청결하였다. 여기서 내려와 전신국에 들려 블라디보스토크에 무사히 도착하였다는 전보를 도쿄 외무성에 보냈다. 전신국을 나와 세와키와 함께 온 나가사키의 야마모토 도요키치가 우거한다는 곳을 찾아갔다. 그가 먼저 알아보고 손짓을 하며 나왔다. 러시아 사관 셋과 모로오카 그리고 세와키 5이 실내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오슈의 시라카와 사람 다케오지 에이키치란 사람도 같이 기거하고 있었다. 다케오지가 인사를 한다. 먼 길을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선생님 일행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서 뵙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살고 계십니까? 앞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돕겠습니다. 어찌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잘 부탁합니다. 다케우즈의 본명은 사다나오이며 일명 헤이가쿠라고도 하는 자인데 4, 5년 전부터 이곳을 내왕하고 있다고 했다. 다케우즈의 사람됨이 무척 성실하고 아는 것이 많아 시간이 있으면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었으나 시간이 너무 늦고 일행이 있어서 맥주만 한 잔씩 나누고 본선으로 돌아갔다. 세아키가 러시아인 중에서 존경한 사람은 러시아 중흥의 표트르 대제이다. 그는 치국의 방책으로 절검을 주창한 바가 있다. 배 안에서 러시아인들이 식사하는 것을 보았더니 수부들은 보리 껍질까지 갈아서 만든 흙빵을 그대로 먹으며 차를 마셨다. 점심과 저녁에는 뼈가 달린 투박한 소고기를 끓여 그 국물과 고기로 식사를 하며 흙빵을 먹는 것이 전부였다. 바로 이 흙빵이 표트르 대제 시절의 유물이었다. 그의 유지를 받들어 러시아 사람들은 흰빵에 맛있는 반찬을 지향하고 절검을 생활화하여 고기를 떨치고자 했던 것이다. 사관도 흙빵을 즐겨 먹지만 따로 흰빵이 있어서 그것을 먹기도 했다. 세아키도 흙빵을 먹어보았더니 약간 신맛이 나는 것이 감촉이 괜찮았다. 사관 이상은 점심 저녁으로 생선, 소고기, 돼지고기, 야채 등 4, 5종의 요리를 먹었다. 러시아인들은 지금까지도 그의 유훈을 받들고 생활하고 있었다. 세와키는 러시아 역사를 공부하던 시절에 표트르 대제전을 읽고 감탄한 적이 있었다. 러시아 같은 대국의 제왕이 항해술을 배우기 위하여 몸소 네덜란드까지 가서 천한 성공에게 기술을 배워왔던 것이다. 체면을 돌보지 않는 그의 노력으로 러시아에선 학예의 풍토가 조성될 수 있었다. 세아키는 러시아인의 절검하는 모습과 발전상을 직접 확인하면서 그 불세출의 명분이 여러 번 떠올랐다. 그리고 일본인의 근검 정신과 많이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느꼈다. 일본인은 어느 음식이나 한 톨도 남김없이 먹어야 예의이다. 원래 음식을 차릴 때 남길 수 없는 양을 분배하지만 그래도 하는 수 없이 남겨야 할 경우에는 미리서 덜어놓고 먹어야 한다. 그래야 남이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인의 식사는 일일 이식이다. 메이지 시대 군인들의 식사 시간표를 보면 대개 아침은 오전 10시경에 저녁은 오후 4시경에 먹는다. 다케우지 헤이가쿠 1. 김인승 일행은 조선의 국경을 넘어 러시아 땅 녹둔촌에 도착하였다. 황량하고 낯선 땅에서 세 사람은 무작정 희미한 불빛을 따라 걸었다. 거기는 오직 세 가구만 사는 만주인의 작은 마을이었다. 만주인들은 무척 경계하는 눈치였으나 차림새가 불량해 보이지 않았고 몸짓, 손짓으로 처지를 설명하자 한 집에서 그들을 받아주었다. 김인승 일행은 생전 처음 만주인의 주거지를 보았다. 집안은 바닥이 맨 흙이었고 한쪽 구석에 나무 침대가 놓여 있었다. 구석에 서너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온돌 같은 것이 놓여 있었으며 투박한 탁자에 의자가 놓여 있었다. 세 사람이 들어서자
식구들이 둘러싸고 관심을 보였다. 옆집의 아들인 성 싶은 젊은이도 와서 무엇인가 알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김인승은 필담을 하면 되겠구나 싶어 손으로 글 쓰는 신용을 해보였다. 젊은이가 알아듣고 옆방에서 먹과 붓을 가지고 나왔다. 김인승은 능숙한 한자로 써내려갔다. 일제를 찾아 조선에서 넘어온 사람으로서 조선인이 많이 사는 마을을 찾는다고 적었다. 다른 사람은 글을 잘 몰랐으나 젊은이가 아하 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곤 만주어로 식구들에게 설명하는 듯 했다. 그때부터 그들은 자기들끼리 무어라 시끄럽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마침내 경계를 풀고 친절히 대해주었는데 거기서 세 사람은 중홍만한 갈색 빵과 엽차까지 얻어먹고 허기를 채웠다. 그들이 알려준 대로 길을 가다 보니 어느덧 리코리스크의 조선인 마을이었다. 약 300호쯤 되는 이 마을은 주로 조선인들이 사는 마을이고 조선인과 친히 지내는 만주인이나 만성인이 열대채 혼재해 있었다. 집들은 대개가 초가집으로 어떤 것은 러시아식을 흉내낸 통나무집 같은 것도 있었고 벽은 흙담이지만 지붕은 러시아식이어서 판자를 폭에서 엮어 지은 것도 있었다. 어느 것이고 규모가 작아서 빈촌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김인승 일행은 수월하게 마을에 정착했다. 김인승은 주변의 지식인이란 것이 알려졌고 마을의 훈장으로 추대되었다. 김인승의 집은 초가삼간으로 아주 협소해 보이는 공간이지만 한 칸은 조카 김하구와 함께 기거하고 다른 한 칸은 서당으로 쓰고 있었다. 가운데 칸은 양쪽 방으로 솥단지가 하나씩 걸려있는 부엌인데 땔감이며 잡동사니들을 쌓아두었다. 황만수는 같은 마을에 따로 거처를 마련하고 잦은 왕래를 했다. 선생님, 편히 계셔요? 조심해서들 가거라. 강을 바치려면 집에서 열심히 외워야지. 어느 날 김인승이 서당을 파하고 학생들과 함께 집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7세부터 15세쯤 되어 보이는 남녀 학생들은 대개 누추한 한복 차림이었다. 한문책을 한 권씩 옆구리에 끼기도 하고 좀 무게가 있어 보이는 책 보자기를 들기도 했다. 그 중에는 러시아 복장에 머리를 짧게 깎고서 하이칼라도 아니고 산발머리도 아닌 이상한 차림을 한 학생도 덜어 있었다. 그때였다. 저쪽에서 형님 하고 부르며 달려오는 일본인 복색의 한 젊은이가 있었다. 나이는 30대 전후의 아주 성실하고 야무지게 생긴 청년이었다. 김인승 역시 헤어졌던 혈육을 만난 듯 안면에 미소를 띠고 손을 마주 잡았다. 다케오지, 어서 오너라. 이렇게 찾아줘 정말 고맙다. 고맙긴요.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고맙고 말고 내가 이렇게 무사히 돌아와 주었으니 이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어서 들어가자. 네.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다케오지가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일본식으로 급하게 엎드려 절을 하자 김인승은 따라서 절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얼른 다케오지를 일으켜 세웠다. 형제 사이는 절을 안 해도 괜찮어이. 제가 형님 드리려고 약수한 선물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사쿠라주, 이건 일본 과자입니다. 이것은 모찌입니다. 또 어머님이 형님 드리라고 손수 기모노를 한 벌 지어주셨습니다. 입어보셔요. 원 이런 고마울 때가 잘 입겠다 잘 입겠어. 부모님들은 잘 계시던가? 모두 건강하시고? 네, 제가 부모님께 형님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며 꼭 한번 모시고 일본에 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나도 기회가 있으면 부모님을 뵙고 싶다. 동생의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닌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참 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누가 방문을 똑똑 두들긴다. 방문을 열어보니 경원댁이 언제 차렸는지 술상을 한 상 조촐하게 준비하여 들고 들어온다. 술상에는 탁주가 호리병에 담겨있고 김치와 나물 넣으며 국물까지 서운치 않게 놓여있다. 벌써 훈장님의 동생 다케오지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반찬 몇 가지를 가져와 금세 김인승의 부엌에서 술상을 보아온 것이다. 경원댁, 아니 언제 술상까지 보았습니까? 훈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동생이 왔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형수씨,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형수씨는 무슨? 다케우지의 말을 듣고 어색해하면서도 막상 눈을 흘리며 보는 쪽은 김인승이었다. 경원댁은 김인승이 월경에 온 얼마 뒤에 역시 경흥에서 잃고 리스트에 온 김선달을 차였다. 김선달이 월경에 올 때는 처와 어린 딸까지 같이 왔으나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추운 날씨에 지병이 도져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경원댁은 김인승의 옆집에 살면서 김인승에게 의지하게 되었고 10살 된 딸과 함께 서당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의 뒷바라지도 하면서 자연히 한 식구처럼 지내게 되었다. 딸 이쁜이는 김인승이 서당 학생이면서 어머니의 일을 돕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도 부부처럼 지내는 이들을 내외로 인정해주는 눈치이다. 얼마 뒤에 황만수가 친구들과 같이 들어왔다. 친구의 동생 다케우지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다케우지와도 구면이어서 반갑게 해우하고 금방 왁자질 거란 술자리가 이어졌다. 사실 다케우지는 조선의 월경 탈주민과 마찬가지로 사할린에서 연해주로 월경 탈주한 일본인이었다. 그들이 다케우지를 알게 된 것은 대략 4년 전이었다.